안녕하세요. 젤리쌤의 생명과학. 오늘은 1강 생명과학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목의 이름이 생명과학입니다. 생명에 대한 것을 다루는 과학인데요.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인지 그 특징 6가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이해는 보통 수능에서 1번 문제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생물의 특성 6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첫 번째는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의 구성 성분이 세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세포라는 것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조적 단위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집을 만들 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집을 만들잖아요. 구조적 단위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세포라는 그런 벽돌과 같은 구조적 단위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세포가 되어야지, 세포 수준이 되어야지 생명현상이라는 기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선생님,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나요? 엽록체가 살아있어요? 핵은 살아있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포는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생명활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세포의 수에 따라서 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몸이 단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집신벌레, 아메바, 대장균 같은 것은 단세포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몸이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다세포 생물이죠. 보통 세포수가 많아지면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 생물이라면 그냥 세포의 숫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이루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객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복잡하고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다세포 생물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의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이런 여러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심장, 콩팥, 뇌 이런 기관을 이루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객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아메바, 단세포 생물의 예가 나와 있고요. 사람의 근육세포와 식물 줄기에 있는 세포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들이 모여서 더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를 이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생명체의 두 번째 특징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 대사. 네, 물질 대사가 뭐냐?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생명체 내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화학 반응, 그것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물질이 전환이 되고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을 합성해야 될 때 물질 대사를 해야 되고요. 에너지를 저장해야 될 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때 물질 대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체는 끊임없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물질 대사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하게 볼 텐데 여기 간단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가지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동화작용은요. 저분자 물질, 작은 물질을 고분자 물질, 큰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 그런 일련의 합성 반응으로 어떤 우리가 큰 분자를 합성하는 동화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적은 저분자를 에너지가 많은 고분자로 만들려다 보니까 에너지가 적은 저분자를 에너지가 많은 고분자로 합성하려다 보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 흡수가 일어납니다.
생물체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화작용의 예로는 광합성,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 등의 어떤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광합성 등이 있고요. 단백질 합성도 역시 동화작용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소화해서 아미노산을 만든 다음에 그 아미노산들을 모아서 저분자 물질인 아미노산을 모아서 더 큰 분자의 단백질, 머리카락이라던가 근육이라던가 세포의 구성 성분들, 효소나 호르몬을 만드는 것들이 다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화작용은요, 동화작용과는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동화작용이 합성하는 반응이었다면 반대로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있었던 고분자 물질을 잘게 분해해서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반응이고요. 당연히 이때 에너지가 많이 있던 고분자 물질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화작용의 예로는 세포호흡과 소화 같은 게 있습니다. 소화는 우리가 먹은 고분자 물질을 효소를 이용해서 잘게 짜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호흡 그러면 숨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숨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만나서 그 영양소를 더 작은 물질로 분해하면서 그 영양소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돼서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의 생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겠죠. 네, 물질 대사는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화작용의 예이고 이화작용의 예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동화작용을 학생들이 동화작용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세포호흡을 이화작용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동화, 이화가 광합성, 세포호흡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 작용들의 하나의 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주선이 가서 외계 행성에서 암석 같은 거를 채취해와요. 거기에 과연 외계에 생명체가 있을까?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거기에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그런 그 외계 행성의 흙이나 암석에서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를 알아보는 것이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화성에 가서 바이킹호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볼게요. 생명이라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생물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요. 생명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겠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못생겼어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이 생명체라는 증거예요. 네, 생물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생물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생명체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내부 또는 외부의 모든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불러요. 자극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온도 변화, 압력 변화, 농도의 변화, 여러 가지 자극이 있겠죠. 빛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 외부의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살아있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생명체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다가 그 목적은 뭐냐? 결국 체내의 환경이 계속 변하더라도 생물이 체내의 환경을, 몸 안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정상 범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항상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항상성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외부 환경이 변해도 생물체가 자기 내부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그것을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들면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한다. 빛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생물은 빛을 좋아하고 어떤 생물은 빛을 싫어하죠. 지렁이는 빛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려운 말로는 음성, 주화성, 주광성, 주지성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렁이가 빛을 피해서 이동하니까 네, 음성, 주광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식물은 빛을 좋아해요. 줄기는 좋아하고 뿌리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빛에 대한 자극에서 식물은 그게 좋아서 굽어 자라는 것. 네, 양성, 굴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체, 온도에 대한 반응이죠. 손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손을 뜨거!
그리고 떼는 것들, 그것도 역시 온도에 대한, 고온에 대한 반응입니다. 미모사는, 미모사 아세요? 미모가 있는 어떤 그런 식물이 아니라 이렇게 톡 치면은 탁 접어드는 그런 식물이에요. 잎에 어떤 물체가 닿으면 잎이 확 오므라듭니다. 아니 식물이 왜 이런 개인기를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풀이라면 풀이 이렇게 잎을 벌리고 있는데 초식동물이 와서 뜯어먹어요. 나를 뜯어먹으면은 내가 이렇게 먹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먹힐 때 한쪽이 먹혔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움츠러들면 좀 덜 먹힐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미모사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진다. 이것도 역시 빛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물들이, 동공을 가진 동물들이 그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극과 반응의 예입니다. 항상성의 예를 보시면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의 굳이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조금 더 단기적이에요. 직접적입니다.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항상성은 그런 자극과 반응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항상성의 예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왜 그러죠? 여러분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죠 다음날. 물을 내 몸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박을 막 한 통을 먹었어요. 그럼 화장실에 가죠. 오줌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체내의 환경을 내 몸의 삼투압, 어려운 말로 삼투압이고요. 쉬운 말로 내 몸의 농도를,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내 몸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 조절의 예입니다. 또 사람은 너무 더우면 땀을 흘려요. 그래서 기화열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죠. 체온을 조절합니다. 추울 때는요, 부르르 떨기도 하고 그래서 체온을 높입니다. 그래서 온도,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요. 삼투압도 체온도 마찬가지. 또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조절됩니다. 혈당량이 조절됩니다. 혈당량은 항상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혈당량을 조절하는 게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의 경우에 항상성의 예에 세 가지, 삼투압, 체온, 혈당량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 볼까요? 네 번째 특징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생물이라면 발생과 생장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단세포 생물에서는 사실 발생이라는 거는 어렵고요.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통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일단 생장은 여러분이 아시죠? 생장이 뭐죠? 자라는 거죠. 어린 개체가 계속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리고 몸이 커지면서 성체로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불러요. 자라는 거, 커가는 거죠. 그런데 생장과 구별돼서 발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생장 전에 처음에 개체가 처음에 태어날 때 하는 그 생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개체가 그런 개체로 완전한 개체로 자라는 것을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구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개구리 발생에서 생장하는 과정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마 유치원에서 개구리의 발생과 생장 배우셨을 거예요. 노래 아시죠?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해 염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배우셨죠? 네, 개구리의 발생과 생장을 담은 심오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명과학 교육을 꾸준히 해왔어요. 보시면 알이 이제 수정란이죠. 수정란이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다가 올챙이가 되고 변태를 통해가지고 어린 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형태나 기능의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의 요 특별한 과정, 일생의 초반기에 일어나는 요 특별한 과정을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세포가 분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체로서의 어떤 완전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어떤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개구리가 큰 개구리로 자라는 것, 이것을 생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딱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잘라서 이때까지는 며칠까지는 발생이고 며칠부터는 생장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완전한 개체가
완전한 모습을 가진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발생, 그 이후에 그냥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같으면 발생이 어디서 일어나죠? 네, 엄마의 뱃속에서, 네, 자궁 속에서, 모태 속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수정란이 계속해서 발생을 거듭해서 어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는 것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돼가는 자라는 과정을 성장, 생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같은 경우는요. 새 같은 경우는 알 속에서 병아리가 돼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수정란이 어떤 새의 모습을 갖는 것, 과정, 그것을 발생이라고 부르고, 어린 새가 성체가 되는, 큰 새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5번째 특징 볼게요. 5번째 특징은요, 생명체는 생식과 유전을 한다는 거예요.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통해서 종족을 유지합니다. 앞에서 배운 4가지 특징은 혼자만 있어도 되는 특징이었어요. 개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었는데 5번 생식과 유전은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개체만 유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 다음 세대, 종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얘기합니다. 먼저 생식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해요. 아까 우리 단세포와 다세포 생물 배웠는데요. 단세포 생물,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은요. 내가 집신벌레인데 몸이 좀 안 좋았어. 좀 이렇게 몸이 왜 그러지? 으슬으슬 떨리고 부르르는 갑자기 세포 분열을 했어. 2개가 됐어, 세포가. 그러면은 세포를 2개 가진 집신벌레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집신벌레 2개체가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곧 생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세포 생물 중에 일부는 분열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이제 사람은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무성생식은 성별이 필요 없는 생식을 얘기하고요. 생식세포의 수정, 정자, 난자 이런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드는 경우를 성이 있다. 유성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무성생식으로, 다세포 생물은 주로 유성생식을 통해서 번식하는데요. 다세포 생물 중에서도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경우에 어떤 식물은 가지 잘라가지고 다른 데다가 심으면 뿌리가 나고 또 하나의 개체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유성생식이 아니라 무성생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쪽 나무에서 꽃가루가 날아와가지고 이 나무에 이제 꽃의 암술에 묻어가지고 씨가 생기고 그 씨를 심었더니 새로운 개체가 나왔다. 그거는 유성생식에 해당하겠죠? 여기 집신벌레, 여기 분열하는 과정을 찍었네요. 그 다음에 곰이 있는데요. 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북극곰, 하얀곰도 있고 갈색곰도 있고 여기 나이키 그려져 있는 반달곰도 있고 여러 곰이 있는데 흰곰은 흰곰을 낳고요. 주로 반달곰은 반달곰을 낳겠죠. 그 이유는 유전 때문입니다. 생식을 통해 자손을 만드는데 그 자손이요 어버이의 형질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식을 통해서 어버이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DNA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어머니, 부모를 담는 형질을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면 엄마가 정록생명인데 아들도 정록생명이에요. 이런 경우 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록생명인 아버지가 정록생명이 아닌 딸을 낳았다면 그것도 유전인가요? 네, 그것도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도 역시 유치원 때 배웠죠. 네,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저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네, 얼룩소가 자식을 낳는데 얼룩말을 낳은 것도 아니고 황소를 낳은 것도 아니고 얼룩송아지를 낳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네, 그래서 5가지 특징들 배웠고요. 우리 마지막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째 특징, 적응과 진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물이라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진화를 한다는 거죠. 일단 적응이라는 거는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몸의 형태나 기능이나 생활 습성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적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어떻게 적응했죠? 배가 나오고, 네, 팔이 두꺼워지고, 네, 그렇게 적응하셨어요? 몸의 형태를 바꾸셨죠? 내가 잘 때 얼굴이 아프지 않도록 팔이 두꺼워지고, 네, 그렇게 영양분을 잘 저장해서 야자하는데 끄떡없도록 이렇게 영양분을 피하지방으로 저장하고 그런 거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여러분의 몸의 형태를 수정한 거죠. 네,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를 보시면
적응이 계속됐어요. 여러 세대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하고 또 하면서 환경에 적응한 결과 아예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이 달라져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그것을 진화라고 부르죠.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달라진 것을 진화라고 부릅니다. 네, 적응과 진화의 예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 뱀은 아래턱이 분리돼서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하다. 네, 또 가랑잎 벌레가 있대요. 밑에 보시면 이게 벌레인데 벌레인지 잎인지 잘 모르겠죠. 네, 잎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얘는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나뭇잎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캥거루쥐라는 쥐가 있는데 얘는 사막에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잘 먹지 못해도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해가지고 물의 손실을 줄이고요. 물질대사 과정에 나오는 물을 또 이용해가지고 살 수도 있다고 해요. 또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있는데 너무 귀엽죠?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는 둘 다 여우인데 생김새가 굉장히 달라요. 얘는 말단 부위가 크고 색깔이 약간 황토색, 흙과 비슷한 황토색이고 이 친구는 눈이 쌓여있는데 살다 보니까 주로 하얗고 이렇게 말단 부위가 작습니다. 자기 체온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형태, 체온을 잘 온도를 발산할 수 있는 형태로 적응과 진화가 일어난 거죠. 또 선인장 같은 경우는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됐어요. 증산작용을 억제하고 물이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몸의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핀치새라고 유명한 영국 돈에 나와 있는 새인데요. 다윈이 연구한 갈라파고스 분도의 핀치새를 보시면 그 갈라파고스라는 섬의 집단이 이루어져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섬들에 가봤더니 핀치새가 다 살고 있는데 그 섬마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뾰족하고 길게, 어디서는 뭉툭하게. 네,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섬에 사는 핀치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다 달랐어요. 크고 두꺼운 씨가 있는 데서는 이렇게 부리가 두꺼운 새들이 살아남기가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 구멍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식생을 가진 데서는 뿌리가 이렇게 부리가 두꺼우면 나무 구멍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런 새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생물의 6가지 특징들 살펴봤어요. 탐구자료 보시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비교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쉬울 텐데요. 강아지 로봇, 지금은 여러분이 쉽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진짜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하면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 로봇은 왜 생명체가 아니냐? 그런데 강아지 로봇에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공을 던지면 물어와요.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이동합니다. 그거 무슨 특징이죠? 약간 자극에 대한 반응같이 느껴지죠?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서 짖고 걷고 주인을 알아봐요. 내가 키우는 개도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인공지능 강아지 로봇이 나를 알아봅니다. 주인이 말을 하면 꼬리를 흔들고 안아주면 꼬리를 더 세차게 흔든대요. 또 연료 전지를 충전시키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움직인다. 마치 뭐 같아요? 물질대사 같죠? 하지만 강아지 로봇은 강아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 아까 생명체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 그랬죠? 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강아지 로봇은 플라스틱이나 철 같은 화학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화학 반응도 굉장히 다릅니다. 강아지는 물질 대사를 하는데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소화나 흡수를 통해서 물질을 얻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강아지 로봇은 그런 건 아니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어떤 연료 전지에 있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강아지 로봇은 연료 전지의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고요. 강아지는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같은 생물체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지만 강아지 로봇은 발생과 생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산 강아지 크기 그대로 10년 이후에도 그 크기일 거예요. 생식과 유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로봇 강아지 2마리를 샀는데 다음날에 새끼 로봇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런 일 없겠죠. 만약에 무생물이 생식이 가능하다면 저는 진짜 엄청 비싼 차 2대 사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놓을 거예요. 새끼 차를 계속 낳으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적응과 진화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생물이지만 강아지 로봇은 생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배운 6가지 생물체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 뭐였죠? 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뭘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가 뭐라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이다.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두 가지 구분하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은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고 했죠. 네, 하나의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수정란이 완전한 기능과 형태를 가진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부르고, 그 개체가 자라가는 것, 몸의 크기가 커지고 세포 수가 많아지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이 자식을 낳는 것을 생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개체가 생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요. 그 자손이 부모의 형질을 담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물질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를 한다고 했어요. 적응은 생물이 어떤 환경에 적합하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하고, 적응이 여러 해 동안 계속 진행되면 그래서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진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특성들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생명과학을 배울 때 이 6가지 특징들을 하나의 단원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 잘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